자, 22페이지에 용어 정의 볼 건데, 보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거는 언제 또 공부를 하냐면 2달 있다가 공부를 합니다. 어떤 과목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한 거를 복습을 안 하면은 2달 뒤에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면은 분명히 내가 2달 전에 수업을 들었는데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다. 분명히 안 들었는데 책을 보는 거 줄이 꺼져 있더라.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또 복습을 안 하면은 그 2달 후에는 요거 하기는 했다. 그런데 안에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2달 지나면은 문제풀이 한다? 안 되죠. 그죠? 어떤 과목이라도 오늘 한 거는 오늘 복습을 꼭 하셔야 돼요. 근데 복습을 하실 때는, 처음에는 책을 보는 것보다는 듣는 게 훨씬 좋습니다. 훨씬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책을 펴놓고 가능하면은 여러분도 동영상 충분히 볼 수 있죠. 그죠? 동영상을 한번 더 듣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굳이 외워야 되겠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자, 용어 정의. 요거는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 1번 중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줄 거세요. 자, 중개라 하면 제3조 규정에 따른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좀 깁니다. 그죠? 조금 풀어봅시다. 자, 처음에 중개 나옵니다. 이 보세요. 자, 중개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조문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까 목적 1조 했죠. 지금 하는 게 용어 정의가 2조고 끝나고 나면 3조의 중개 대상물 나옵니다.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래 나오는데 지금은 골치 아프니까 토지, 건축물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그 다음에 교환, 임대차, 그리고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자, 요래 되어 있는데 조금 풀어서 봅시다.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를 알선하고 교환을 알선하고 임대차를 알선하고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한다. 그런데 요 내용은 사실은 똑같아요. 그럼 요 부분에서 요 부분과 똑같으니까 일단 생략하려고 합시다. 자,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매도인에게는 팔아라, 매수인에게는 사라 하고 해가지고 거래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좀 하고 갈게요. 상속은 중개가 될까요? 상속은 중개가 안 되겠죠. 경매는 중개가 될까요? 근데 상속은 중개가 안 된다 하는 것은 감을 좀 잡기가 쉽죠. 근데 경매가 중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상속보다는 감을 잡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칠 때는 교재도 없고 수업 시간에 한 번도 못 들은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특히나 공법 같은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책 쓴사는 왜 이거를 책을 안 내놨느냐? 우리 교수님은 책이 없더라도 설명을 해줘야 되지 하고 교수님들 여기 해야 됩니까?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문제를 풀어야 되죠. 모르는 문제일수록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문제 절대 못 풉니다. 그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멀리 보세요. 멀리 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냥 감으로 푸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공부를 할 때부터 감으로 공부를 한다. 이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걸 없애기 위해 가지고 거래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거래 당사자일 때 거래라는 말을 한번 곱씹어 보면은 이 거래라는 말은 사인들 간에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거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 법률용어로 채무를 부담한다 말은 좀 어렵죠. 그죠? 쉬운 우리말로 하세요. 뭐를 해야 된다 하는 말을 채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사인이라는 말은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도 사인이고 여러분도 사인이죠. 우리 학원도 사인이고 우리 이 건물주도 사인이에요. 자,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한다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문방구하고 분필 한 통 주세요. 얼마입니까? 1,000원입니다. 분필만 가져가면 됩니까? 1,000원을 줘야 됩니까? 1,000원을 줘야 되죠. 내가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반대말로 하면은 일방적인 채무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서 증여,
정려는 주기만 주는 거지 받는 건 없죠. 그러니까 한쪽이 사인이 아니다. 한쪽이 채무를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다. 이러면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거래가 안 된다 그러면 중개가 안 된다. 이래 보세요. 상속. 사인들 간에 상속하는 거 맞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하는 거 맞죠? 아들이 상속인입니까? 비상속인입니까? 아들이 상속인이죠. 아버지가 상속인입니까? 비상속인입니까? 이거 한번 분명히 상속인이 누굽니까? 그럼 아들이라 그래요. 아들이 상속인입니까? 비상속인입니까? 이러면 헷갈립니다. 어떤 거라도 내 거로 정립을 시키세요. 아버지가 피 흘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비상속인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됐어요. 형제가 3명인데 막내가 아버지 앞에 꿀 앉아가지고 좀 울어주고, 아버지 저쪽에 우리 땅 있는 거 아는데 이 땅 요번에 저한테 상속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땅을 저한테 상속해 주시면은 후대에는 제가 아버지로 태어났고 이 땅 10배로 튕겨가지고 아버지에게 상속해 줄게요. 이거 합니까? 그러면 안 하죠. 일방적으로 주는 거죠. 그럼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상속은 거래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거래가 안 되면 중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경매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시가 10억짜리 물건이 경매로 나왔어요. 유찰돼 가지고 7억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10억짜리를 7억 원에 사는 건 아니고, 그 살 때는 그 가치가 7억으로 떨어졌어요. 7억짜리를 7억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거 맞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경매 신청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경매 신청한다 안 하고 매수 신청한다 그럽니다. 옛날에 경락자를 지금은 매수인이라 그래요. 법원 물건을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방 당사자는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입니다. 사인들끼리 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은 거래가 안 되죠. 거래가 안 되면은 중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거래라는 말을 보면은 중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전부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국가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에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일방 당사자가 사인이 아니죠. 중개할 수 없죠. 거기 어디로 연결되느냐면은 이거 끝나고 나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매매에 관한 권리, 교환에 관한 권리, 이거는 소유권이죠, 그죠? 임대차, 임차권입니다. 그 밖의 권리 요래 있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집을 팝니다. 그러면은 갑은 파는 사람, 을은 사는 사람, 이렇죠, 그죠? 근데 시험에서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이래 나오면 참 좋겠는데, 우리 그 민법은 전부 다 한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이래 안 나오고,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합니다.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죠. 갑이 집주인이에요. 을이 세입자입니다. 그러면은 집주인을 임대인이라고 합니다. 세입자를 임차인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집주인이고 세입자다. 그럼 집주인을 전세권 설정자라고 합니다. 전세권 설정자. 세입자를 전세권자라고 그래요. 전세권자. 자, 그러면은 매매할 때는 매도인, 매수인밖에 없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인, 임차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민법에서 공부를 하시겠지만 전세권은 물건이에요. 물건은 전부 다 설정자, 권자 이렇게 붙입니다. 그럼 설정자, 권자를 어떻게 붙이느냐면은 자, 전세권을 설정했다. 설정했다는 말이야, 등기를 했다는 말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전세권 등기를 했다. 결론이 뭐냐면은 그럼 맨 처음에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금을 지급하겠죠, 그죠?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전세금을 받아 나와야 돼요. 근데 집주인이 돈이 없습니다. 그럼 전세금 못 받죠. 그러면은 세입자가 곤란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설정된 전세권의 기회 가지고 그 집에 경매 들어가는 거예요. 경매 들어가고 내 돈을 먼저 받아오겠다는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전세권 등기를 하면은 집주인이 이득을 봅니까? 세입자가 이득을 봅니까? 세입자가 이득을 보죠. 그 권리를 설정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에게 권자라고 붙입니다. 나머지 한 명을 설정자라고 붙여요. 다른 거 한번 봅시다. 자, A라는 사람이 B 은행에 가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대로 돈 안 빌려주죠. 담보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우리 집 있다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하자.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담보로 잡아놓고 기간 내에 돈을 안 갚으면 경매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 돈을 먼저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돈 빌리는 사람이 이득을 봅니까? 빌려주는 은행이 이득을 봅니까? 은행이 내 돈 받는 게 보장이 돼 있죠. 그죠? 이득을 보는 은행을 저당권자라 그래요. 빌리는 사람을 저당권 설정자는. 그러면은 설정자, 권자 어떻게 부정가 되겠죠. 그죠? 자,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하는 말은 요즘은 사실은 상식화되어 있는 문제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상식이 워낙 넓고 워낙 깊습니다. 내가 알면은 상식이냐 모르면 굉장히 전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헷갈릴 수도 있죠. 그죠? 헷갈리면 더 이상 진도 나가면 안 돼요. 왜 나가면 안 되느냐면 결론이 임대인이나 전세권 설정자에게 어떤 권리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나 전세권자에게 어떤 권리가 의무가 있다. 이게 결론인데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이게 헷갈리면 진도 더 이상 나가면 안 되죠. 근데 헷갈릴 수도 있죠. 그죠? 공부하다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책을 처음부터 봐야 된다. 책에는 뭐 집주인이 임대인이다. 세입자가 임차인이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은 모르면 물어봐야 되죠. 물어봐야 되는데 물론 교수님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은 처음부터 교수님한테 물어보는 게 조금 어색하기도 하죠. 그럼 여러분들끼리 자주 물어보셔야 돼요. 자, 물어보는데 A가 잘 몰랐어요. 그러면은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습니다. A가 보기로는 갑이 자기보다 훨씬 잘한 것 같아요. 을은 좀 비쌀 것 같고 병은 자기보다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럼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갑에게 물어보는 거 맞죠? 그죠? 근데 갑에게 절대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요.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 모르겠어 안 물어봅니다. 왜 갑에게 안 가느냐면은 갑에게 가서 물어보면은 갑이 하는 말이 아니 이런 것도 모르고 공개해서 공부하려고 하느냐라고 생각할까 싶어서 안 물어봐요. 그럼 누구한테 가느냐? 병에게 갑니다. 진짜 용기를 내면 을에게 가요. 을이나 병에 가면은 대답은 하나입니다. 나도 그게 헷갈리서 미치겠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모르면 다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면은 내만 모르는 것 같다 생각하지 뭐 내가 모르는 것은 다른 사람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물어봐야 돼요. 혼자서 가면 이제 용기가 없었는데 갑, 을, 병 세 명 가가지고 A하고 을, 병 세 명이서 갑에게 물어보면 갑이 대답을 해주죠. 그죠? 그러면 자기가 그래도 몰라도 이거겠지 했는데 그 대답이 나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대답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죠. 다툼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나라 사람 싸우면 누가 이긴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데 이거는 절대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거 아니다. 그죠? 그럴 때는 반드시 교수님한테 물어봐가지고 확인을 해야 돼요. 적어도 우리 학원에서 강의하는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쟤만 빼고 내가 모르고 헷갈리는 거는 무조건 문제 나옵니다. 알아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은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소유권이 이전하죠. 그러면은 소유권이 한쪽에서는 득하고 한쪽에서는 실합니다. 매도인의 소유권을 득합니까? 실합니까? 소유권을 실하죠. 매수인이 소유권을 득하죠. 그거는 득실이죠. 득실. 다른 말은 변경이에요. 그러면은 권리는 변경이란 말보다는 이전이란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럼 이걸 다르게 이전이라고 고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중개라는 말은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소유권 이전하는 것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한쪽에서는 팔아라 하고 한쪽에서는 사라 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 한다. 개념은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이 중개라는 개념에서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중개 대상인 권리, 매매 교환은 소유권이죠. 임대차는 임차권이죠. 그죠? 이걸 포함해 가지고 그 밖의 권리, 어떤 권리가 중개 대상인 권리에 해당하느냐, 요게 문제가 돼요. 요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중개 대상인 권리는 어떤 거 있습니다. 이거는 중개 대상 권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재에 쭉 나와 있어요. 그거 지금 설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한 바퀴를 돌면은 자동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물론 민법에서 여러분들 11월 달에 공부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오늘이 처음 하는 거로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은 민법을 한 바퀴를 돌면은 이게 등기되는 권리냐 아니냐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치우고 어떤 게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매매에 들어가죠. 임대차도 들어가죠. 이거 포함해가지고 이 중개대상 권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퉁 치세요. 한 바퀴 돌면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뭐라는 거는 자동적으로 나와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이래 보세요. 자, 그런데 유치권이라고 있어요. 유치권은 등기 안 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면은 유치권은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은 중개대상 권리가 아니다 나와야 되는 게 답입니다. 자, 다음 중 중개대상 권리가 아닌 게 뭐냐? 문제가 유치권으로 답이 두 번 나왔어요. 첫 번째는 유치권 답이 유치권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니까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다 넘어갔는데, 두 번째 나왔을 때 요게 누가 틀렸는데 요거 하나 때문에 2차 과목에서 떨어졌어요.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하니까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뭐라 했냐면은 유치권은 일신 전속적인 권리가 아니다. 일신 전속적인 권리가 아니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일신 전속적이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다른 이야기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자격증을 땄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딴다면 이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땄죠, 그죠? 내년 오늘 되면 전부 다 땄어요. 아까 자격증이 전부 다 이름 적어놓은 사람이 다 적어놨죠. 자격증을 땄다. 이 자격증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팔죠. 상속할 수 있다, 없다? 상속도 안 되죠. 빌려줄 수 있다, 없다? 빌려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암암리에 빌려주기로도 하죠.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빌려주죠. 보통 얼마 받을까요? 어제 아리에 수업하니까 누가 100만 원 이러던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죠. 그거 해가지고 최근에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1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한 50만 원. 근데 사실은 이거 수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절대 빌려줄 수는 없어요. 50만 원 정도 받고, 물론 그때도 10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200만 원 받는 데도 있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부산에서 수업을 하는데, 첫날 아니고 둘째 주인가 셋째 주인가 수업을 하는데, 저는 집은 부산이에요. 부산에 수업하니까 마치고 집에 가는 거는 별로 부담이 없죠. 그 중에 수강생이 한 명 50대 초반 정도 되는 분인데, 남자분인데, 다른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뒤에 저녁에 교수님 오늘 약속 없으면 소주 한잔 합시다 이래요.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안 된다, 집에 가야 되는데 하기는 그렇고, 그럼 뭐 갈라 그러면은 다른 사람 같이 한번 가봅시다 모아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가고 없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만 횟집에 가고 이제 시켜놓고, 일단 맥주는 먼저 이제 저는 맥주 사실은 안 좋아합니다. 술은 그 독한 술을 좋아해요. 그래서 술을 좀 많이 마시려면 맥주를 한 잔 마시고 하는 게 훨씬 많이 마셔지죠, 그죠? 그냥 술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한 잔 마시고 들어오기 전에 그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교수님 제가 올해 꼭 합격해야 됩니다. 제가 막 웃었어요. 기분이 안 좋겠죠. 꼭 합격해야 된다 하는데 제가 웃는다. 왜 그러냐면은 올해 합격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죠? 이제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제가 중개업을 하고 있대요. 굉장히 크게 하고 잘해요. 다른 말 하면 자격증이 없으니까 공부하러 왔죠. 자격증 빌려서 하고 있죠, 그죠? 나온 김에 한 달에 얼마 줍니까? 그러니까 40만 원 준대요. 그때는 평균이 40만 원보다 좀 높았어요. 조금 작게 주네요. 그러니까 40만 원만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져가는 수입의 5%를 준대요. 그래서 자격증 빌려준 사람이 한 달에 보통 350만 원 정도 가져간대요. 자격증 따가지고 빌려줘가지고 한 달에 350만 원 받는다. 이거 괜찮죠? 이거 괜찮죠, 그죠? 그런데 350만 원을 받는다.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한 달에 얼마를 벌길래 5% 주면서 350만 원을 주느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인생이 바뀐다 그랬죠. 내 자식들 인생이 바뀌어요. 내 아들의 와이프 얼굴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래 했는데 10%를 달래요. 이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공부를 하러 갔는데, 와이프하고 같이 하는데 중업을 하기로는 남편이 훨씬 잘한대요. 부인 보고 자격증을 따러 가서 공부를 해라 이랬는데,
공부를 합격하겠다는 돈독하게 마음을 먹고 첫날 첫 시간에 제일 앞에 중간에 딱 앉았어요. 첫날 민법 공부하는데 법률 행위가 뭐고 뭐 법률 규정이 뭐고 뭐라는데 무슨 말인가 한마디도 모르겠대요. 한 시간 동안 아는 이야기 하나도 없대요. 안 되겠다, 가야 되겠다. 저 뒤에 있으면 나가면 되는데 앞에 중간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죠. 한 시간 마치고 가야 되겠다. 가려고 책을 딱 사는데 저 뒤에 있으면 표가 안 나도 맨 앞에 있으니까 표가 나잖아요. 4시간 동안 진짜 지옥으로 있다가 집에 가서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10%를 주면 좋지. 못하겠다. 그래 할 수는 없고 학원에 이야기하고 남편이 왔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름만 알 수 있는 우리나라 프로 야구 선수 아버지예요. 좀 합격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공부도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은 하여튼 자격증을 빌려줄 수도 없죠. 상속도 안 되고 팔 수도 없다고요. 이거는 자격증을 나중에 등록증도 마찬가지인데 빌려주게 되면은 빌려준 사람은 자격 무조건 취소입니다. 자격 무조건 취소해요. 그리고 빌려준 사람이든 빌린 사람이든 벌 받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받아요. 빌려주면 무조건 취소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너무 기니까 제가 표현할 때는 1년에 1천 이렇게 할게요. 자격증은 상속도 안 되고 팔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다. 내만 쓸 수 있죠. 내만 쓸 수 있다는 게 일신 전속적이다 이럽니다. 그러면은 일신 전속적인 권리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양도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유치권이 일신 전속적인 권리라면은 이전할 수 없죠. 근데 판례에서는 유치권은 일신 전속적인 권리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치권을 목적 부동산하고 즉 유치하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하고 피담보 채권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거를 함께 이전할 수 있다. 함께 이전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치권 이전할 때는 판례에서 유치권 이전할 때는 이전 시는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하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똑같은 판례가 나왔는데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예요. 법정지상권 민법에서 공부할 건데 법정지상권의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 지상권은 원래 등기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상권은 원래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지상권은 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의미가 뭐냐면은 지상권 등기를 안 했지만은 지상권 등기한 것으로 본다. 여기 법정지상권이 등기를 안 했지만은 등기한 것으로 본다. 등기 안 하는 권리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중개대상 권리가 아닌데 이전할 때는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 이전할 때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지금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 정의 밑에 중개행위의 성격 넘어갑시다. 오른쪽에 중개대상물은 나중에 별도로 할 거예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가 가지고 24페이지에 박스 바로 밑에 중개대상 권리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에 보면은 줄걸 건 아니고 뭐 소유권, 뭐 점유권, 지상권, 제권, 전세권, 저당권, 오른쪽에 질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넘어가면 법정저당권이 있는데 지금 보시지 말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중개대상 권리는 뭐 할 수 있는 권리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4번 질권 이건 한마디로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은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거든요. 그럼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금은 그것만 보세요. 자, 그런데 그 밑에 5번 유치권 한번 볼게요. 자, 유치권은 첫 번째 줄 있는데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줄 유치권의 성립은 중개대상 권리가 될 수 없다. 등기 안 되는 권리니까. 그런데 그러나 요 뒤에부터 줄 거세요. 자,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할 경우 유치권은 이전이 가능하므로 유치권의 양도 이전은 중개가 가능하다. 유치권 이전할 때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밑에 6번 법정지상권에 세 번째 줄 그러나 뒤에부터 봅시다. 법정지상권은 원래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니까 중개대상 권리가 아니죠. 그러나
법정지상권의 양도라는 말이나 이전이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로 보세요. 등기된 지상권의 양도와 다르지 않으므로 중개대상 권리가 된다. 그러니까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은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지만은 이전할 때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서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이거 등기 안 되는 권리는 중개대상 권리가 아니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제일 밑에 중개업 보겠습니다. 자, 줄 거세요. 정의에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 27페이지 제일 밑에 봅니다. 자, 중개업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개업 용어 정의가 판례가 용어 정의 중에서 판례도 제일 많고 지문도 제일 많이 나온 지문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자, 첫 번째 핵심 들어가기 전에 아까 중개업을 하려면은 기업공개사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법에서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돼요. 우리 법에서 제일 못하게 하는 것을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즉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걸 제일 못하게 합니다. 물론 법에서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너무 기니까 제가 표현할 때는 무등록자로 표현할게요. 그러면은 무등록자가 중개업을 하는 걸 제일 못하게 한다는 말은 벌을 제일 큰 걸 준다, 제일 작은 걸 준다. 제일 큰 거. 그럼 아까 형벌 1년에 1천이 있었죠. 우리 법의 형벌의 종류가 두 개예요. 1년에 1천, 3년에 3천. 그럼 무등록자는 1년에 1천 주가요, 3년에 3천 주가요. 3년에 3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은 보수를 받고 이랬죠. 보수를 안 받으면 중개업 아닙니다. 모든 것은 그냥 혼자서 생각하지 말고 법 있는 그대로만 판단하세요. 자, 보수를 안 받으면 중개업 아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해주고 보수를 안 받는다. 자선사업도 아니고 봉사업도 아니고 봉사업이란 말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하여튼 보수를 안 받으면 중개업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판례가 있는데, 자, A가 갑에게 우리 집 팔아주세요. B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은 얼마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등록을 안 했습니다. 기업공개사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그래도 거래계약 체결은 얼마 주겠다 약속을 했으니까 거래계약 체결은 갑은 A에게 보수 주세요 하고 요구를 하겠죠. 그죠? 보수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상태에서는 보수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죠. 중개업 했다 안 했다? 아까 보수 안 받으면 중개업 아니라 그랬죠. 보수를 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에서는 보수를 안 받았으니까 중개업 아닙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사람을 무등록자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 핵심이 보수를 받아야 된다. 또 하나의 핵심이 이거보다 저 지문에 자주 나오는 게 업이에요.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업이란 게 근간이 되는 판례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업이다 이랬어요. 그럼 여기서 부수되는 판례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첫 번째가 우연히 1회 중개를 했어요. 우연히 1회 중개를 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한 거 아니죠. 중개업이 아니다. 중개업 아닙니다. 중개업 아니다. 우연히 한 번 하는 것은 중개업 아니다 하는 말은 무등록자에도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문제도 잘 안 나오고 좀 오래된 판례인데 간판을 내걸고 하게 되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무등록자라도 간판을 내걸고 하면은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말이죠. 처벌하겠죠. 그죠? 자, 중개업에 해당한다. 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판례가 있는데, 자, 다른 얘기를 좀 보고 갈게요. 대규모 아파트에 가면은 중개사무소가 굉장히 많죠. 목이 제일 좋은 상가에 중개사무소입니다. 그 바로 옆집이 뭐 할까요? 그 바로 옆집이 뭐 할까요? 이러니까 누가 하는 말이 파리바게트 한다 이러는데 그 바로 옆집에도 중개사무소예요. 그 옆에도 중개사무소입니다. 어떤 데 가면은 1층 상가 전부 다가 중개사무소 있는데도 있어요. 자, 근데 대규모 아파트에 가면 중개사무소가 많은데 단독주택만 있는 데 가면은 중개사무소가 별로 없죠. 거기에 5층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 누가 집을 하나 사러 갑니다.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중개사무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경비실에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아저씨 혹시 여기 집 내놓은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가 있다 잠깐만 기다리라. 인터폰 해갖고 연락해갖고 계약이 체결됐어요. 경비 아저씨는 중개를 했습니다. 중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래계약 체결하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고맙다고 봉투를 하나 주더라. 돈을 받았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처음 했어요. 보수를 받았죠. 우연히 한번 했죠. 경비 아저씨 중개는 했는데 중개업은 했다 안 했다. 중개업 안 했죠. 근데 이사철 되니까 이런 사람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오는 손님들을 위해 가지고 조그마한 입간판을 하나 걸어놨습니다. 중개합니다 적어놨어요. 간판을 내 걸고 하게 되면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러면 경비 아저씨가 입간판을 내 걸고 하면 중개업하는 거 맞죠?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말은 그 행위는 중개행위겠죠.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이 경비 아저씨가 하는 행위는 중개행위다 아니다. 간판을 내걸고 하니까 중개업하는 거니까 중개행위 맞죠, 그죠?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봅니다. 아저씨 왜 중개행위 합니까? 물어보면은 중개행위 한다 하겠습니까? 안 한다 하겠습니까? 안 한다 그러겠죠. 난 지금 경비행위 하고 있지 중개행위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중개행위 맞죠? 이거 굉장히 자주 나와요. 중개행위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중개행위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그 중개행위를 하는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물론 중개업할 때 이거 말고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전부 다를 넣으면은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크게 못 봐요. 지금은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 우리 교재에 한 페이지 넘어가서 28페이지. 자, 28페이지 제류의 동그라미 4번. 자, 줄 거세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라도 무등록자죠. 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를 했거나 보수 안 받았죠. 중개업이 아니다. 아니죠. 그죠?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중개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밑에 핵심 판례 뭐 동그라미나 치노감 읽어볼게요. 자, 거래 당사자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 당사자들에게 보수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제일 밑에 판례 그 하기 전에 판례 제일 밑에 판례 보기 전에 그 바로 위에 동그라미 2번 있죠. 동그라미 위에 업이라는 것은 밑에 줄 끝에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주관적인 의사를 판단하는 게 아니죠.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 밑에 판례에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을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보수를 안 받았죠.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중개업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오른쪽에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 중개행위가 이 지문은 자주 나오는 지문 아니에요. 자,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해당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해당한다는 말이죠. 쉽게 생각해 보세요. 문방구 하면서 중개업 합니다. 이 중개업입니까?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걸 하고 있다고 합시다. 다른 거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럼 강의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는 거 맞죠? 문방구 하면서 중개업 합니다. 그 중개업입니까? 아닙니까? 중개업 맞죠? 컨설팅이라는 시계면은 나중에 컨설팅이라고 용어가 나오는데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을 컨설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컨설팅 하면서 중개업 하면은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이다. 그 말이 지문에 너무 이래 나오는 거예요. 컨설팅에 부수해서 중개행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마찬가지로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한 페이지 넘어가서 공인중개사. 자, 정의해 줄 겁시다.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자, 그럼 공인중개사는 사실은 문제는 잘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핵심이 두 개가 있는데, 자,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법이죠.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래 있는데 핵심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까 중개업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습니까? 개업공개사가 할 수 있다 했습니까? 개업공개사가 중개업을 할 수 있지 공인중개사 자격만으로는 중개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핵심이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그냥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래야지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요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 두 번째가 사실은 이거는 중요하지도 않고 이런 지문들은 문제를 내면 안 돼요. 그런데 지문에 한 3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즉 공인중개사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러면은 외국에 가도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 같이 그런 자격이겠죠. 그죠? 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딴 사람은 공인중개사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아니죠. 그럼 결론적으로 외국에서 자격증을 딴 사람은 우리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다 아니다. 아니라는 말이에요. 뭐 지문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핵심은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지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개업공개사 줄 겁시다. 자,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자, 적어보고 갈게요. 자, 개업공개사란 마찬가지로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자, 그러면은 개업공개사 되어야지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개업공개사 되기 위해서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하기 위해서 공개사 자격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공인중개사고 개업공개사고 구분할 수 있죠. 그런데 뉴스 같은 데나 신문에 보면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구분 없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업공개사 돼야지 중개업을 할 수 있고 개업공개사 되기 위해서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하기 위해서 공개사 자격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업공개사의 종별에 종류라는 말을 우리 법에서는 종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공개사 자격을 취득해갖고 등록하는 사람이 제일 많겠죠. 그 사람을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나오는데 보통 학원에 가면은 개업공개사를 개공이라 해요. 소속공개사를 소공이라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손해입니다. 실무에 가서는 그래 하셔도 되고 근데 뭐 실무에 가서 뭐 그렇게 이런 이야기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 손이냐면은 사실은 저도 개업공개사다 소속공개사다 하는 것보다는 개공이다 소공이다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개업공개사는 어쩌고 하면은 새로 봐야 돼요. 개업공개사는 읽고 개공은 다시 봐야 돼요. 1분 1초라도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업공개사를 하고 제가 적을 때는 너무 기니까 그냥 개업이라고 적을게요. 자, 공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등록한 개업공개사가 있고 법인을 만들어서 등록한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 공개사 시험이 작년이 31회였어요. 작년에 31회였다. 15회 때는 1년에 2번 쳤지만 주로 1년에 한 번 쳤죠. 그죠? 1회 때부터 6회 때까지는 2년에 한 번 쳤어요. 그러면은 넉넉 잡아서 50년 전에는 공개사 제도가 없었죠. 자, 공인중개사 제도가 없던 50년 전에는 중개업이라는 것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때도 중개업 하시는 분들 계셨죠. 그분들이 있는 가게를 뭐라 그랬어요? 복덕방이라 했죠. 그래서 요즘 농담으로 우리 공개사 시험을 복덕고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복덕방 하시던 분들은 보통의 경우에 젊은 사람이 했겠습니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했겠습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이 했겠죠. 그죠? 그때는 중개업 하는 게 사생활 하다 은퇴하고 동네 사무소 하나 차리고 평상 하나 갖다 놓고 바둑판, 장기판 하나 있으면 중개업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제부터 공개사 자격을 취득 안 하면은 중개업 못 한다 그랬어요.
그럼 그분들이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중개업하겠습니다. 이래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머리가 허해갖고 니 같으면 공부하겠나? 그랬겠습니까? 너 같으면 공부하겠나? 그랬겠죠. 그죠? 그래서 비록 자격증은 없지만은 공개사 제도가 시작되기 전에 중개업을 하던 분의 기득권을 인정해가지고 자격증이 없어도 기업공개사로 인정을 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옛날에는 중개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중개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중개인은 한 번 등록이 취소되거나 한 번 폐업을 하면은 다시는 중개인인 기업공개사는 활동을 못합니다. 신규로는 지금은 중개인이 생길 수가 없죠. 그죠? 그럼 이 중개인은 가면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줄어들겠죠. 다른 말로 하면 중개인에 관한 문제는 갈수록 많이 나온다. 갈수록 안 나온다. 갈수록 안 나온다면 중개인에 관한 지분이 나올 수 있는 건 세 개가 딱 정해져 있어요. 나중에 별도로 하겠지만은 일단 나온 김에 하나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중개인을 폄하하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아까 중개인이 계시면은 나이가 많다 했습니까? 작다 했습니까? 나이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나 법인인 기업공개사의 업무직은 전국이에요. 중개인이 나이가 많다는 말은 다리가 실하다 부실하다. 부실하다 전국으로 다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중개인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 내만 할 수 있어요. 이렇듯이 나올 수 있는 지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기업공개사 종별이 법에서 3명으로 정해졌는데 가면 갈수록 중개인이 없어지죠. 그래서 법에서는 중개인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중개인이 계십니다. 그죠? 법에서는 중개인을 말을 없애버리고 법이 끝나고 나면은 아까 부칙이라고 했죠. 그죠? 부칙에 보면은 이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개설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나중에 모의고사 치면은 중개인이라고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치면은 중개인이란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그러면 이분을 시험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법 7638호 부칙 6조 2항에 의한 기업공개사 이래 나옵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법 7638호 부칙 6조 2항에 의한 기업공개사는 너무 길죠.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하기로는 그냥 중개인이라고 표현할게요. 결론은 뭐냐면은 자격증이 없는 중개인도 기업공개사다 이 말이에요. 중개인도 기업공개사 맞습니다. 중개인은 자격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기업공개사 용어 정의해 볼 테니까 맞는 거 보세요. 기업공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맞다 틀렸다? 이건 공개사 아니잖아요. 아니도 기업공개사 맞죠? 등록한 자지,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아니다. 그죠? 그 밑에 종별에 법인인 기업공개사, 제일 밑에 이번에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법 7638호 부칙 6조 2항에 의한 기업공개사 이렇게 있다. 지금 그만 보시고 그 밑에 3번에 보시면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거죠. 이거는 제가 이 법인을 일반적으로 특수법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특수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거를 빠르면 2달 있다가 조금 늦으면 4달 있다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이걸 보면 지금은 보면 안 됩니다. 왜 보면 안 되느냐 하면은 이 부분에 문제를 한 문제도 안 나옵니다. 나오면 지문 하나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법에 전부 다 예외입니다. 원칙을 모르고 예외를 먼저 알면 원칙이 흔들어버려요. 하나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 다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보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소속 공개사이죠. 소속 공개사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일단 소속 공개사하고 중개보조원하고 개념을 먼저 좀 보고 우리 교재 볼게요. 자, 중개사무소에 갔습니다. 기업공개사에 계시죠, 그죠? 그럼 중개사무소에는 기업공개사만 일할 수 있습니까? 직원들을 둘 수 있습니까? 직원들을 둘 수 있죠. 그 직원들을 우리 법으로 표현할 때는 고용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고용인 중에서 공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한다. 그러면은 중개사무소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직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가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이 없는 사람을 법에서는 중개보조원이랍니다.
소속 공유회사 누군지 중개 보조원이 누군지는 개념은 잡았죠. 그죠? 이 개념만으로는 문제를 못 풉니다. 그래서 앞에 소속 공유회사 용어 정의 줄 거면서 한번 볼게요. 33페이지에. 자, 소속 공유회사란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밑에 줄에 가로 뒤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 위에 줄에 공인중개사하고 가로 뒤에 보면은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자를 포함한다. 이래 되죠. 자, 요거를 지우고 여기 지우고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래 있는데 원래 중개업은 누구만 할 수 있다 했습니까?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다 그랬죠. 중개 업무도 마찬가지로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래됐습니다. 오래전에 소속공개사 제도가 들어왔어요.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로 소속공개사 중개업을 합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소속공개사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법을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넣었어요. 중개업을 할 수도 있고 또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로서는 문제가 소속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거리가 됐지만 지금은 당연하는 거니까 이거는 문제가 나온 건 아니에요. 하여튼 중개 업무를 할 수도 있고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다. 자,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뭐라고 했냐면은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뒤에 나오는데 아까 기업공개사 종별에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 있고 법인이 기업공개사 있고 중개인도 있었죠. 그때는 법인인 기업공개사다 그랬죠. 여기는 기업공개사인 법인 이래 되죠. 그죠? 어떻게 다릅니까? 법인인 기업공개사,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 어떻게 다르다? 고민하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자, 개업공개사인 법에서는 사원이 먼저 나오는데 이런 분들 순서는 안 중요합니다. 쉽게 하려면 임원을 먼저 보세요. 법인의 임원이나 또는 오합니다.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이랬어요. 공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자, 이제 가로 안에 거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개업공개사 종별에 3명이 있었죠.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 법인인 기업공개사, 그리고 개설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중개인입니다. 신규로는 지금은 중개인이 생길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럼 지금 생길 수 있는 기업공개사는 2명밖에 없어요.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 법인인 기업공개사.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등록을 해야지 기업공개사 되죠.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도 2명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은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 되고 법인이 등록 신청해서 등록하게 되면은 법인인 기업공개사가 된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로 전부 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갖춰야 돼요. 사무실도 확보해야 되고 또 실무교육이라는 교육도 받아야 되고 결격사에도 해당하면 안 되고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듯이 법인이라고 전부 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요건을 갖추는 내용은 무조건 문제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다음 주에 하게 될 거예요. 다음 주에 하게 될 건데 그 중에서 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2개만 가지고 올게요.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인 이 요건은 첫 번째가 이 법인은 상법상 회사이거나 또는 협동조합이어야 됩니다. 협동조합이어야 되는데 협동조합 가로 열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한다 이래 되죠. 으로서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아닌데 협동조합도 등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한다는 말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왜 등록을 못 하느냐 하면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등록을 하게 되면 중개업을 하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 지금 설명드리는 게 상법상 회사인데 우리나라 상법에 보면은 상법상 회사가 4개가 있어요. 주식회사, 한명회사, 그 다음에 합자회사, 유한회사 4개가 있는데 깊이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시험범위는 아닙니다. 자, 요래 있는데 이 회사 중에서 우리 기에 가장 익은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습니까? 주식회사가 가장 익었죠. 그죠? 그럼 주식회사에 누가 취직을 했다고 봅시다. 자, 들어가세요.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진급을 하죠. 진급을 한다는 말은 직급이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물론 직급은 회사마다 달라요. 회사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제가 다닐 때 정도로 보면은 진급은 계장, 과장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진급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직급을 안 하고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뭐 팀장이다, 뭐 리더다.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이제 큰 애는 남자고 작은 애는 여자예요. 큰 애는 학교 영어 선생하고 있어요. 작은 애가 조금 있으면은 회사에서 한우 곰탕이 올 거다. 아니 한우를 보내면 한우를 보내지 한우 곰탕을 말하고 보내냐. 알았다 이랬더만은 박스가 큰 게 왔어요. 큰 게 와가지고 보자기에 사 있는데 보자기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황금 보자기 있죠. 보니까 한우 곰탕 적어놨어요. 그럼 왔으니까 풀어봐야 되죠. 풀어보니까 한우 곰탕이 아니고 한우예요. 4개로 들어가 있는데 제 주먹보다 커요. 볼록하게. 여기 4개요. 그럼 엄청나게 많죠. 이야, 이 무슨 일인데 한우를 이렇게 많이 들어갔냐? 들어보니까 요래만 있어요. 안에는 없어요. 근데 그 하나가 두껍기도 두껍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식구들 4명이 요즘 한꺼번에 식사는 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죠? 한 명 있으면 한 명 없고 3명이서 2개 내 가지고 실컷 먹고 남았어요. 오늘 다음에 또 다른 한 명하고 3명이서 실컷 먹고 남았습니다. 근데 이거 누가 보내주더냐 그러니까 회사에서 준 거냐 그러니까 회사에 준 게 아니고 저희 리더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리더면 몇 살 정도 되느냐 물어봤어요. 옛날 같으면 부장이다 그러면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연령대는 유추가 되는데 요즘은 팀장이다 뭐 리더다 뭐라 하니까 몇 살 되는 거 이런 거 몰라요. 하여튼 간에 부장으로 올라갔어요. 부장으로 진급을 했다. 끝납니까? 위에 또 있습니까? 위에 있죠. 그죠? 올라가면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있죠. 그럼 이사부터 사장까지를 임원이라고 합니다. 임원이에요. 그러면은 요 제일 밑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사원이라 안 합니다. 사원이라 안 해요. 전문적으로 쓰는 말이 있어요. 쫄따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상법에서 주식회사하고 유한회사는 이 사람들은 직원이에요. 그죠? 직원들을 우리 법에서는 고용인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말이에요. 임원을 고용인이라고는 안 해요. 어떤 책에 보면은 임원을 고용인이라고 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상법이나 근로기준법이나 또 노동법이나 이런데 그런 말이 없습니다. 임원은 고용인으로 안 봅니다. 자, 그러면은 주식회사하고 유한회사는 상법에서 임원으로 구성이 된다 이래야 돼요. 임원은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돼요. 밑에 이 고용인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임원을 보조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주식회사하고 유한회사는 임원이 있어야 되는데 한명회사, 합자회사는 임원이 없어요. 임원이 없고 한명회사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이 되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이 된다. 조금 복잡죠. 그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시험범위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유한책임사원이란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한책임사원이 어쩌고 하면 전부 다 틀렸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요 중에서 회사에 따라서 유한책임사원도 있고 무한책임사원도 있을 수 있는데 유한책임사원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유한책임사원이란 말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을 무한책임사원이라 하겠죠. 이 무한책임사원을 법에서 너무 기니까 줄여가지고 사원이라 합니다.
요 밑에 있는 사람이 사원이 아니고 요 사람이 사원이에요. 그러면은 요 임원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 임원하고 한명회사 합자의 사원하고는 회사의 종류가 달라서 아니면은 표현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임원하고 사원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주에서부터 사원 나오면 무조건 임원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법에서는 사원이 먼저 나오지만은 임원을 먼저 내는 게 여러분들 공부하기는 쉽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기업공개사인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으로서 요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죠? 자, 임원이나 사원으로서 자, 그 다음에 법인의 등록 요건에 어떤 게 있냐면은 대표자는 무조건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상법상 회사든지 아니면 협동조합이든지 대표자는 무조건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그 다음에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이나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요 부분이 법인의 등록 요건에서 다음 주에 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다. 물론 3분의 1이라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주로 요 부분이 틀리가 났습니다. 물론 작년에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도 굉장히 자주 들었을 거예요. 이거 포함한다 아니라는 것. 물론 작년에 시험에도 대표자를 포함만 하고 틀리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위에 임원이나 사원이 있어요. 임원이나 사원 중에 대표자는 공주회사여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주회사일 것. 그럼 임원이나 사원 중에 필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있어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저기에서 기업공개사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인자 이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원래 소속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물을 수행하거나 기업공개사 중개물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누구냐면은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있는 공인중개사. 이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중개인에게 소속되어 있는 공인중개사. 이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사람이 법인에서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여기에 고용인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1위로 들어가요. 이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그럼 여기에서 공인중개사 맞죠? 그죠? 기업공개사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를 포함한다. 어디에 포함하느냐? 이 공인중개사에 포함되고 이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다. 그러면 원래는 이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인데 이 사람도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도 소속 공인중개사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법을 보더라도 뭐뭐뭐뭐 한다. 다만 하고 단서정에 넣으면 전부 다 문제입니다. 전부 다 문제예요. 그럼 단서정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반드시 봐야 되죠. 문장이 끝나고 난 뒤에 단서정은 다만으로 표시가 되는데 문장 중간에 있는 단서정은 가로로 표시가 됩니다. 가로 안에 거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되죠. 그런데 이 가로 안에 게 문제가 안 나왔어요. 저건 문제가 안 나오기 전에도 이 가로 안에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출제원이 아직까지 문제를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나오는 거다. 중요한 부분이다. 누차 강의를 했는데 몇 년 전에 어떤 출제원이 이 문제거리를 하나 발견했어요. 이거 한 번도 안 나온 문제인데 그래서 뭐라고 냈냐면은 첫 번째 기업공개사인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 공개사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사람도 소속 공개사에 해당한다. 맞죠? 그죠? 우리 그 출제위원들이 그렇게 자주 바뀌진 않아요. 우리 공주에서 시험 치기 전에 출제위원이나 그 시험하고 관련되는 사람 말고 시험 문제를 미리 풀어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시험 치기 전에 일반인들이 미리 문제를 보고 풀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풀어봅니다. 미리 풀어봅니다. 주로 어느 지방의 사람이 풀어보냐면 부산 사람이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시험을 칠 때는 작년에 학교 가신 분이죠. 그 중에서 연락이 하고 시간이 되고 물론 수당을 줍니다. 문제를 보다가 오차 발견했다. 별도로 인센티브 줍니다. 문제 오류 발견했다. 인센티브 더 줍니다. 물론 문제 발설을 안 하겠다는 각서를 받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복수 정답으로 처리가 돼요. 복수 정답으로 처리가 된 문제를 출제한 출제위원은 우리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내부적으로 5년 동안 출제원을 위촉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복수 정답으로 처리가 되기가 쉽지는 않다는 명확한 거 말고는. 그러면은 출제위원들이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게 안 바뀌어요. 자, 어떤 출제위원이 이 문제를 처음 발견했죠. 그 다음 해에도 그 사람 들어갑니다. 자기가 발견하고 처음으로 문제를 냈다. 그럼 또 내겠죠. 그래서 한 3번 정도는 똑같은 지문이 나왔습니다. 기업공개사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자도 포함한다. 그럼 지문에 문제가 지문에 처음으로 나오면 주로 맞는 지문으로서 2, 3년 나옵니다. 그리고 한 2, 3년 쉽니다. 그러면 나올 때는 틀리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2, 3년 쉬었어요. 그러면 나오면 틀리게 나올 가능성이 많죠. 틀리게 나오면 2개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기업공개사인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자는 소속 공개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아니면은 이 지문 전체를 내고 기업공개사인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틀렸죠. 그죠? 포함한다 그랬어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 내용은 공부를 다 했어요. 그런데 용어 정의는 안의 내용보다는 액면이 더 중요합니다. 요 적혀있는 액면. 자, 다시 볼게요. 소속 공개사란 기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업공개사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공개사 가로열고 기업공개사인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으로서 공개사자를 포함한다. 이랬죠. 그죠? 방금 했어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제가 보시지 말고 이쪽으로 봅시다.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거 봅시다 하고 설명을 드리면은 문자가 옵니다. 그럼 휴대폰 내가 문자 봅니다. 그죠? 제가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수업 시간에 문자 하나 보면 한 번 볼 때 한 문제씩 나갑니다. 공개사 시험 치는데 공부하는데 제일 적이 수업 시간에 전화 보는 거예요. 이거 제가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죠. 그죠? 진실이에요.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와,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마지막에 나중에 시험 치고 난 뒤에 떨어져가지고 그때 마침 문자가 갖고 문자를 많이 그때 설명을 못 들었어요. 그 문제 나왔으면 하나 때 하고 떨어졌어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거 보세요 하면은 문자 보고 이러는데 요거 보지 마세요 그러면 또 보려고 보지 말고 이쪽으로 보세요. 여기 앉아 있으면 거기는 안 돌아가도 눈동자만 저로 가는가도 다 보입니다. 자, 직원이라는 개념을 법에서는 고용인이라 한다 그랬죠. 고용인 중에서 공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소속 공개사, 자격이 없으면 중개보존이라 한다 그랬죠. 그럼 소속 공개사 용어 정의할 때는 공인중개사다 하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겠죠. 용어 정의해 볼 테니까 맞는가 보세요. 자, 소속 공개사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가로 안에 거 생략하고 이런 맞죠, 그죠? 자, 소속 공개사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뭐가 빠졌습니까? 소속되었다 빠졌죠. 용어 정의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용어 정의가 얼토당토 안 하게 다른 게 나오는 방법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출제위원들이 아무리 날고 기도 전부 다 제 손바닥에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용어 정의할 때 필요 없는 말을 다른 말을 넣으면 눈에 잘 보입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단어를 하나 빼면은 문제가 어렵습니다. 법이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은 소속 공개사는 고용인이다 아니다? 고용인 맞죠? 고용됐다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고용됐다는 말을 우리 법에서는 소속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속 공개사 고용이니까 소속되었다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죠. 자, 이제는 확인하면 되겠죠. 보시지 말고 보세요. 자, 소속 공개사도 고용인이니까 소속되었다 들어가야 되죠. 자, 소속 공개사란 기업공개사에 소속된 자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업공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맞죠? 소속된 자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공개사 빠졌네요. 여기 문제의 핵심이에요. 소속 공개사 나오면 일단 찾고 들어가야 되는 게 소속되었다 공개사다 하는 말이 먼저 찾고 들어가야 돼요. 핵심은 2개입니다. 첫 번째가 소속되었다 공개사다 있는가 찾고, 두 번째가
기업공개사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한자를 포함한다. 즉 임원이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한자도 소속 공개사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서 중개보조원 보겠습니다. 자, 줄 거세요. 정의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기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와 같은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래 되죠. 자, 법에 있는 그대로 적용. 요거는 법을 잠깐 풀어가고 적었는데, 자,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보조원은 고용인이다 아니다? 고용인 맞죠? 고용됐다 소속됐다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기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기업공개사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물론 보조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업무죠.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예를 들어서 저 산꼭대기에 부산에서는 저 산만디에라는데 여기서도 그런 말 씁니까? 저 산만디에 조그마한 집이 있어요. 그 집주인이 중개사무소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 노는 방 하나 있는데 이거 전세 좀 내주세요. 그러면은 뭐 보증금이나 이런 거 얼마 안 되겠죠. 그럼 그거 중개했다. 중개보수도 얼마 안 되겠죠. 근데 누구 와가지고 내가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살만한 방이 없겠습니까? 아, 그거 소개해 줄게 없는데요. 그러면 더운 여름날 기업공개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오늘같이 추운 날 추위에 떨면서 한 시간에 걸어 올라가고 요 있습니다. 그럴 군번이 아니죠. 기업공개사가. 중개보조원 자격이 없죠. 중개보조원 보고 추운 날일수록 갔다 온 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단순한 서무 업무. 내용은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보셔도 되고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내용이 좀 간단하죠.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이쪽으로 봅시다.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공인중개사가 아니다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기업공개사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런 맞죠?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소속 빠졌네요. 제가 한 번 더 확인하면 공인중개사 아니다 하는 것을 빼고 하겠죠. 여기 문제의 핵심이에요. 소속 공인중개사 할 때 소속되었다 공인중개사다 하는 말이 일단 찾고 들어가야 되듯이 중개보조원도 순서는 다르지만은 소속되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일단 찾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핵심이 하나 더 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 할 수 있죠. 근데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 할 수 있다는 말이 없죠. 그죠? 절대 중개업무 할 수 있다는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나중에 법령 끝나고 실무를 할 때 이 부분이 나올 건데, 자, A가 가백이 우리 집 팔아주세요. B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거래계약 체결하면 거래계약서 작성을 하겠죠. 자,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거래의 당사자는 A하고 B지만 거래계약서 작성은 기업공개사가 작성해야 돼요. 기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의무가 있어요. 또 하나가 그럼 B에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설명을 한 것을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문서로 작성해줘야 돼요. 이것을 확인 설명서라고 합니다. 자,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의무는 누구에게 있다? 기업공개사가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거래계약서나 확인 설명서 작성을 한다. A, B에게 교부를 해줘야 되겠죠. 작성하는 의무는 기업공개사에 있죠. 기업공개사 작성을 했다는 말은 교부는 누가 해줘야 됩니까? 기업공개사 교부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은 중요한 중개 업무예요. 소속 공개사도 중개 업무 할 수 있죠. 그러면 소속 공개사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작성할 수 있죠. 소속, 그럼 이걸 맞는 거 보세요. 소속 공개사가 중개업무를 했을 때 소속 공개사가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하면 맞다 틀렸다. 아까 작성하는 의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기업공개사에 있어요. 소속공개사는 중개업무 할 수 있는데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소속 공개사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할 수 있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하는 거 중요한 중개 업무라 그랬어요. 그런데 중개보조는 중개 업무할 수 있다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또 마찬가지로 거래계약서는 확인설명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거래계약서는 확인설명서 작성하는 것도 중요한 중개 업무다. 중개보조는 중개 업무 못하죠. 그래서 핵심이 일단 중개보조는 너무 소속되었다 공개사 아니다 하는 거 두 개 다 있는가 찾고, 두 번째가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 아니면 거래계약서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절대 들어가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용어 정의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서 36페이지에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 이 부분은 잠시 쉬다가 보겠습니다.